중국은 큰 방향성이 이제는 부동산 말고 채권 말고 주식하자, 이 방향성을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좋은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증시 흐름도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사중전회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 15차 5개년에 굉장히 좀 옅은 그림을 일단 그려줬고, 아마도 다음 주 중에 15차 5개년에 대한 제안서를 또 지금 공문처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중전회 공문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올 제안서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AI를 그리는 그림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중전회 끝났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올라오는 걸 좀 보니까 사중전회의 그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오면서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나올까 봐? 날짜를 네. 잡을 때도 마지막 날에 보통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고 공보라고 해서 이게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네. 한 5,000자 정도로 돼서 글자를 쫙 이제 내용을 요약한 걸 보여주는데 이 시간을 박아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네. 방송 전에 나오면 제가 한번 훅 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예상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네, 공모가 나와서 내용을 네. 좀 공유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중전회라는 이 회의 자체가 네. 중국 회의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이 회의를 조금 장표 오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당 독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당 대회를 이제 매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이 공산당이 중앙위원회라고 해서 가장 직급이 높은 360명 정도 되는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새로운 구성이 되면 임기가 5년입니다. 주석도 이제 5년 임기를 가져가죠. 이때 7번의 통상 회의를 하게 되는데 5년 사이 7번. 네. 거기에서 하는 4번째 회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여기 이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가 됐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년에는 사중전회에서는 원래 이 공산당에 대한 어떤 내부 안건, 뭐 거버넌스 이런 걸 논의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옛날에 오중전회에 했던 걸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게 밀려서 그런 건가요? 일정이? 네, 원래 지난해에 사중전회를 했어야 됐는데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해 사중전회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이 지금 오중전회 거를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사중전회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중요한 회의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중국이 미중 패권 안에서 5년 동안 어떤 경제 발전 계획을 가져갈 건지 이거를 청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지난해는 쌍순환이라고 해서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번 오중전회 때는 중국이 내수 경제도 부양을 하고 밖에 이제 대무역도 활성화하는 이런 식의 방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기조는 온중구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정 속에 이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강한 악셀을 밟지 않고요. 천천히 이제 본인들의 페이스를 맞춰서 가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캄캄하고 어둡고 상황이 좀 불확실할수록 빨리 가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중국 안에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 있고요. 밖에 이제 미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런 기조를 보였고 가장 높은 빈도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고품질 발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첨단 기술의 자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자립의 의지가 높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13가지 정도 항목을 나눠서 얘기해 줬거든요. 첨단 기술, 내수 안정, 뭐 농업, 국방 근데 거의 대부분 기술의 자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산업에 다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 시진핑 주석 실각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사중전회에서 원래 인선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은 중요한 게 군부의 여러 가지 인선들이 좀 중요한데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허웨이동이라고 하는 중앙군사회의에서 여기 그 부주석이 내려오고요.
장성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주석이 확정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성민은 중국이 최근에 로켓군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시진핑 주석 3년임 하고 나서 이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중국의 로켓군의 정확한 로켓 발사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군부 인력들이 누가 있는지, 팩스 번호 뭐 이런 것까지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인사 척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사중전회를 못한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실각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해 잘린 사람들은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인선으로 많이 지금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지 배경 밝혀졌나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스파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문제가 같습니다. 있었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사중전회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가 앞으로 중국이 5년 동안 이제 어떤 경제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이제 청사진에 그려준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하이라이트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AI인 거고요. AI 영역에서 미국과 우리는 결코 경쟁에서 뒤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산 GPU 우리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라는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첨단 기술에서 특히나 반도체에서의 영역에서의 자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HBM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또 메모리 기업인 장강 메모리 CXMT가 곧 또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미치는 영향들도 같이 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팀장님 보시기에 그럼 정말로 중국은 엔비디아가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나라 수준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까? 일단 중국이 GPU 3대장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시끌시끌했던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GPU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모어스레드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곧 상장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비런테크라는 회사도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좋은 GPU단에서 팹리스 기업이 상장을 해서 자본력을 더 강화한다. 그러면 이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 더 용이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은 큰 방향성이 이제는 부동산 말고 채권 말고 주식하자, 이 방향성을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국민들이 좋은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은 원래 비상장으로 많이 놔뒀었습니다. 화웨이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하는 방향성, 물론 화웨이 상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주력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 부양할 기업들을 상장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좀 앞으로 큰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그 중국의 이제 관심의 집중이 증시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쪽을 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 자체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다 보니까 부동산은 사실 여기에 수요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중국도 이제 인구 절벽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줄 수 있는 인구가 없는데 계속해서 난개발하는 거는 빚더미에 앉는 꼴로 가는 양상이라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세 가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부채 비율에 적합하지 않은 디벨로퍼들은 자금 조달 안 되라고 막은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중국 경제 기여도를 떨어뜨리고, 중국에서 이제 신경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영역에 있는 거, AI 쪽에 있는 경제 기여도를 이제 올려야 된다, 이러한 방향성.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커나가려면 사실 자본시장에서의 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오랜 기간 디플레에 빠져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대출은 안 받고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정기예금을 엄청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이제 좀 풀어서 증시로 일단 좀 넣어보자.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부의 효과를 이제 노리지 말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부의 효과를 이제 누려보자. 이런 식의 방향성이 같이 유기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원래 없었지만 요걸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상장하는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시 흐름도 좋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사중전회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 15차 5개년에 굉장히 좀 옅은 그림을 일단 그려줬고, 아마도 다음 주 중에 15차 5개년에 대한 제안서를 또 지금 공문처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중전회 공문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올 제안서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I 보급률을 2030년까지 몇 프로로 가져갈 거다. 구체적인 품목들에 대한 나열이 쭉 나와줘야 사실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문건은 내년 3월 양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히나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조금 있으면 에이펙이 있으니까 네. 그 전에 하필 좀 지금 시기에 중국이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 또 히토류 관련주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히토류라든지 이런 거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대외 무역 관련돼서 사중전회에서 여전히 우리가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사실 지금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AI랑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가 됐던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가 됐던지 이런 영역에서 제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반도체로 인식이 되지만 반도체를 만들 때 히토류가 필요하죠. 네.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싸움에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10월 9일 날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0.1%라도 히토류 광물뿐만 아니라 이 광물을 재련하는 기술이나 관련된 생산 장비 설비까지도 중국 거를 썼다라고 하면 모두 다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또 100% 더 올리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요.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꿨거든요. 네. 최근에는 좀 유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또 그러시고. 네, 그래서 만나서 뭐 또 굉장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히토류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좋은 진전이 있을 것 같다. 뭐 물론 호주랑 최근에 많은 계약 체결을 하고 있긴 하지만 히토류는 채굴에서 재련을 하는 이 시즌이 보통 한 3, 4년 최소 길게는 7, 8년도 걸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에이펙 때 만나서 서로 주고받을 게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어찌 보면 그 무게추에서 양쪽이 저울이 너무 팽팽하면 사실 이거는 협상을 깨트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서로 요구하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얘기한 0.1%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은 현실화 가능성이 좀 낮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보려면. 그렇죠. 그 모니터링하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나가서 재수출해서 나가는 것까지도 본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저는 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90일 유예를 미국 너네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관세를 유예를 시키는 방안으로 중국도 히토류를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이렇게 강력한 히토류 조치, 같은 날 배터리 조치도 나왔거든요. 네. 음극재, 양극재 이런 거 리튬, 이것도 규제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AI 영역에서 반도체 만들 때 히토류가 필요한 것처럼 중국은 전력이 괜찮은데요. 미국은 전력 인프라가 지금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근데 미국도 스마트 그리드를 계속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ESS 있어야 됩니다. ESS는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 너무나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이 정조준해서 미국의 AI를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 간에 원하는 것과 아픈 이 지점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예를 계속 가져가는 방향성으로 단기 좀 봉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질문 주셨던 중국 증시의 방향성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로 주고받을 게 명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고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풀어주고 하는 게 지금 그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아, 예. 관세 유예를 지금 한 57% 정도 이미 미국이 중국한테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막 140%
값까지 높였던 건 다시 낮춰놨죠. 근데 이거를 원복하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계속해서 유예를 하고 사실은 반도체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것도 미국이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일부 조금은 좀 풀어줄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은 세게 했지만 양쪽 다 유예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고받으면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국의 경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계속 안 좋은 지표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경제 지표와 가격 지표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요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내년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여전히 저희 매크로팀도 그렇고요. 양극화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AI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괴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중국이 2년 정도 이구한신 예산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구재 같은 것들 뭐 자동차나 가전 이런 거 판매가 두 자릿수 계속 성장을 보였어요. 요게 정확히 올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구재는 한번 교체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사이클은 좀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AI가 결합되어 있는 기기를 살 때, 예를 들어서 AI 글래스 이런 거 내년에 중국에 정말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거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거 운영하는 도시들을 많이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소비 쿠폰으로 로보택시 한번 탈 때 절반은 정부가 내줄게. 이런 식의. 그래서 AI가 붙은 소비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좀 둔화세를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총합을 보면 밋밋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카테고리는 정부는 원하지만 여전히 비중은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놀라운 숫자를 하나 봤어요. 이걸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중국에서 전망하는데 디지털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경제 성장률의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2.7%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뭐 데이터 센터부터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글래스 모든 산업을 디지털 인프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주도할 것입니다. 성장률을 제일 높이는 게 디지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기가 없어서 전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중국은 충분합니까? 이 전력을 제가 마침 또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IDC라고 하죠.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들의 답변은 좀 대놓고 말은 못했는데 여전히 전통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뭐 네. 이런 거 쓰는 겁니까? 태워서 한다 이 얘기죠? 여전히 석탄 기반으로 나오는 에너지량이 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중국은 이미 많이 깔아놓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시설 확충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고 있고 이번에 사중전에도 나왔는데요. 중국이 2030년까지는 더 이상 이제는 탄소 배출을 정점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고요? 2030년의 정점. 피크를 찍고 내려와야 된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 많이 깔아야 됩니다. 충격적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국 상황은 이제 굉장히 급변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이 과거처럼 그런 중국의 변화에 기대서 좀 떨어질 게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그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협력하고 뭐 수주를 받거나 할 것도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미국이 대놓고 자기 편 들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좀 수혜가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중국이 하는 이 AI 전략과 사실상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출혈 경쟁 단속이라는 것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기는 해요. 중국에선 반내권이라고 부르는데 공급 과잉에 있는 것들, 철강, 석탄, 화학 이런 것들 중국이 공급 과잉인 것들을 조금씩 이제 구조 조정하면서 캐파를 줄이면 우리나라 관련된 산업들도 좀 같이 동반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반적인 영역들이 수혜를 입기
있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AI 영역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국산화거든요. 많은 것들을 국산으로 갈아 끼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많이 들여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혈 경쟁 단속은 제가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거를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를 보시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2015년에도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에서 우리나라 철강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공급축 구조개혁이라는 걸 해서 그때는 정확하게 톤을 딱 짚어줬어요.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언제까지 캐파를 줄여라. 지금은 정부에 나온 지침을 보면 그러한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치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판가를 추가로 낮추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데요. 유의미한 캐파를 줄이는 것들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건 좀 가능성이 낮고, 다만 수요가 있는데 중국이 출혈 경쟁 단속으로 짚어준 산업이랑 교집합에 있다.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망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 태양광, 풍력 이것도 공급 과잉인데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이쪽도 판가도 낮추는 건 하지 말라는 기조를 띠고 있고요. 이쪽은 수요가 AI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쪽들은 배터리 포함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중국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AI 밸류체인 기업들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장표가 제가 다녀온 기업들이랑 전반적인 중국의 AI 밸류체인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업스트림부터 시작해서 다운스트림 전반적으로 사실 SMIC, 화홍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 잘 안 만나주거든요. 이번에 어렵게 만났고 알리바바도 최근에는 또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쭉 만나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했던 얘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3년 동안 최소 3년 설비 투자 늘릴 거다. 모두 다 네, 공통되게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7나노 이하 공정은 이젠 공급 과잉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나노 이하에 있는 것들과 결합되는 제품들은 병목이 없다는 거죠. 네. 이쪽도 공급이 안 되면 제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쪽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중국과 미국이 AI를 그리는 그림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AIoT를 원합니다. 뭐냐면 여기는 아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GPU 3대장이 중국이 원하는 전체 공급 물량을 채워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칩은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7나노 이하에 있는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AI가 연결되어 있는 기기에서 킬러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AI와 IoT가 합쳐진 네.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합쳐진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AI가 접목된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많이 보급을 해서요. 보급을 높이면 뭐가 되죠? 상용화가 되고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이 강화되죠. 이 방향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AGI를 원하죠. 범용 AI라고 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여긴 첨단 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제품을 많이 만드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민간 기업들이 제품을 결국 만들잖아요. 이들의 역할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굳이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등져왔던 마윤도 불러서 악수도 하고 그때 여러 많은 CATL을 포함해서 중요한 기업들을 만나면서 민간 기업들 역할들을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미국은 직접 정부가 국가 자본주의 이런 거 하잖아요. 인텔 지분 사고. 사실 원래 이런 거는 중국이 많이 했던 건데 예. 좀 바뀌었지만 지금 뭐 누가 우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각자 취약점을 잘 보완해서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이라기보다는 AI 인프라의 구조적인 확장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근데 이렇게 전개가 되면요. 경제적으로 고용시장 파급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AIoT는 잘 생각해 보시면 B2C 영역을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AI 제품이 잘 팔리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겠네. 이거를 굴리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네. 이런 식의 어찌 보면 고용을 좀 늘리는 방향성으로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B2B로 침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열을 내서 어떻게든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고용 감소를 감내해야 되고 상쇄해야 되니까 그러한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표는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시면 사실은 이 봄 코스트라고 해서 빌 오브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원가단의 이 브릭다운을 보면 AIoT 그러니까 AI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LLM입니다. 중국 시중에 있는 LLM의 가격을 다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2개 빼고 다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원가 경쟁력이 중국의 AI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내년은 중국의 중요한 AI 디바이스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요, 중국이 이제 AIoT, AI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 이 AI 보급 확대를 위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킬러 디바이스, 요거는 뭐가 될까요? 저는 내년에 중요한 건 3가지로 보는데 일단 가장 우리랑 가까운 거는 AI 글래스로 보고 있습니다. AI 글래스가 일단은 알리바바가 지금 보여드린 장표를 보시면 연말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요게 AI 글래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글래스 안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인데 알리바바 이전에는 이게 가능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네. 알리바바부터 가능해지는 거고요. 쿼크라고 하는 AI 글래스의 테스트 버전을 알리바바가 동영상으로 공개를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는 까오더디2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 같은 굉장히 마켓쉐어 비중이 높은 내비게이션 어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음성으로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길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커머스 있죠. 그래서 제가 AI 글래스를 착용해서 다니다가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스크린 된다. 그러면 스펙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알리페이가 있죠. 그러니까 QR코드에 AI 글래스가 들어가서 포착이 되면 제가 음성으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스마트폰을 지금 당장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 워치 같이 보조 기능으로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건 메타가 최근에 AI 밴드를 내놨잖아요. 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허공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전화도 네. 되고 뭐 PPT 페이지를 넘기고 이런 게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AI 기기가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전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AI 경험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기가 AI 글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